다음 인지 이론이 있어요. 이 인지 이론은 그 행동주의 심리학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라고 할까? 그거에 대응으로서 발전된 것인데, 이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그런 존재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은 생득적인 반사와 학습된 조건 반사의 복합이다라고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스키너의 실험이라든지 파블로프의 실험을 보면, 우리가 뭐 비둘기가 어떤 모이를 어떤 종을 누르면 모이가 떨어지면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이 따르니까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또 파블로프 같은 경우에는 조건 반사처럼 우리가 모이를 줄 때마다 종을 쳤는데, 그래서 이 먹이와 종 간의 연관성을 이제 개가 학습을 하고, 그래서 종을 치면 모이를 안 줘도 침이 흐르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인데, 여기에서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치 카메라처럼 어떠한 대상을 100% 이렇게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그 대상을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에 따라 행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어떤 수동적으로 어떤 자극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을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회적 지각이라는 주제를 배울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점들을 쭉 이렇게 나열했다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점 하나의 개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점들이 선을 이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우위로 이것을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죠. 사실 이 점들은 그냥 어떤 평면 위에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을 뿐인데, 우리 인간이 여기에 질서를 부여하고 규칙성을 부여하는 거죠. 바로 이게 게슈탈트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 자체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보고 싶은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지심리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양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것 우리가 다음에 사회적 지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범주화 그리고 도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범주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을 지각을 할 때 그것을 각각의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의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그래서 그 집단의 속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로는 도식이라고 하는 개념,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조직화된 지식의 구조죠. 그래서 우리는 대상에 따라 각각의 도식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우리가 그 고급 자동차 하는 것에 대한 도식이 있죠. 단지 가격이 비싼 것만이 아니라 스타일이라든지 기능에 있어서 이것은 값비싼 자동차라고 하는 도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그 대상이 있을 때 그것을 그 개체의 속성을 일일이 우리가 분석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일반적인 그 특성을 가지고 개인에게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 그 인본주의 이론을 설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다뤘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인 안에 결정론을 갖고 있었고, 또 행동주의 심리학 역시 상당히 어떠한 어떤 자극과 그 반응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결정론적인 사고가 있었다면, 그 인본주의 이론에서는 사랑이라든가 창조성, 행복, 선택, 의미, 가치, 자아과 같은 인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칼 로저스에 있어서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객관적인 세계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의 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러한 그 주관적인 그리고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자기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의 세계가 달라진다는 관점이죠. 로저스에 있어서는 그 하나의 인간을 포함한 유기체는 이 실현이라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았어요. 그래서 단지 유기체가 생존하고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좀 더 나은 자아로 발전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자아 실현을 그 완전하게 실현한 사람들이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 로저스는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는 이러한 존재로 이해를 하고 있죠. 번째로는 아브라함 매슬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슬로우 역시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창조성,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인간에 있어서의 성장 동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매슬로우의 욕구의 5단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는 5가지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이렇게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생리적인 욕구죠. 뭐 식욕 같은. 그래도 생리가 충족이 되면 이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욕구가 이제 충족이 되면 다음으로는 애정의 욕구. 자기가 어떤 그 사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안정감, 그 어떤 소속감,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존경의 욕구,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이 존경의 욕구를 추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뭔가 자기가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이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그 어느 개인에게는 이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이 있고 주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정말로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욕구만을 추구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다 더 높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심리학과 같은 맥락을 갖는 게 이제 긍정심리학인데, 이 긍정심리학에서는 지금까지의 심리학이 뭐 우울증이라든지 편집증이라든지 정신질환이라든지와 같이 이 부정적인 측면에 우리가 초점을 두었다.
그것 역시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이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다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것을 강화하는 것이 또 심리학의 주된 하나의 그 역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 심리학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일상적인 주제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죠. 사랑이라든가 그 몰입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열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작동해서 결과를 산출해내는가. 그래서 이런 긍정 심리학에서는 어떤 굉장히 우리 그 세계에서 성공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고 어떤 것이 바로 이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창의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만들게 하는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죠. 마틴 셀리그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 심리학회 회장도 했던 분이 바로 이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드러내서 이제부터 우리 심리학은 행복이라든가 몰입이라든가 창의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셀리그맨 교수는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 플러리싱이라고 하는 이 개념, 플러리시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잠재 능력이 다 발휘해서 이게 활짝 꽃피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로리시가 이제 어떻게 가능한가를 찾기 위해서 어떤 인간이 갖는 긍정적인 정서, 몰입, 관계, 의미, 성취 이런 핵심 요소들을 연구하는 것이 이제 그 긍정 심리학의 목표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과 긍정 심리학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인간 심리의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이제 긍정 심리학은 우리 삶이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것이 같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간의 본성에 있어서의 어떤 타고난 어떤 그 긍정적인 측면, 아까 말했던 자기 실현의 경향성, 이런 데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고, 긍정 심리학은 인본주의 심리학의 관점을 취하지만 어떤 주류 심리학에서 취하는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제 비교문화 심리학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의 심리학은 어찌 보면 상당히 서구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처드 스웨더라고 하는 이 비교 문화 심리학자가 서구의 심리학은 weird라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에서 weird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좀 괴짜 이런 뜻이죠. 이것은 Western, educated, industrialized, rich and democratic. 그래서 그 서구 심리학의 꼭 어떤 응답자들 또는 실험 대상자들은 대개 이렇게 서구의 어떤 교육받은 백인 중상층 남성들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른 어떤 집단 또 사회 문화 집단에 적용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서구의 주류 심리학을 우리가 보편적인 심리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처드는 이러한 서구에서의 인간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의 인간 행위를 예측하고 기술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심리학적인 이론을 개발하는 것이 문화 심리학의 목표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문화에 대한 심리학의 접근은 크게 비교 문화 심리학 그리고 문화 심리학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교 문화 심리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심리학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여러 사회 문화에 적용을 해서 이런 문화들 간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그래서 그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 찾아내는 보다 더 이렇게 논리 실증주의적이고 상당히 보편적인 그 이론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문화심리학은 이렇게 모든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이나 이론을 추구하기보다 어느 특정한 문화에 더욱더 적합한 이 개념이라든지 또 사회심리적인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론을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좀 더 이렇게 토착적이고 또 사회 구성적인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인의 특별한 사회 심리적인 그 특성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한국인들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 심리 현상이 정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사회에서 말하는 감정 하고는 좀 상당히 다르죠. 뭐 이 정을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하거나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정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사회 심리가 어떤 굉장히 특수한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이 말하는 정에는 그 고운 정만 있는 게 아니라 미운 정도 있어요. 상당히 이렇게 복합적인.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호 모순되는 감정이 존재하면서 또 역사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 때문에 내가 봐준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렇듯이 이런 정이라고 하는 한국인의 사회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인의 어떤 역사, 문화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조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 비교문화 심리학에서는 좀 더 여러 사회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 개념들을 찾아내려고 하죠. 뭐 대표적인 것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실 앞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자기라고 하는 것은 사회 심리학의 토대이거든요. 근데 자기를 온전하게 유지시키는 것의 핵심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가를 측정하는 것이 자아 존중감인데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문항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서구에서 개발되었지만 또 우리 한국적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또 변형시킨 또 자아 존중감 척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 척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의 행동들을 측정하는 중요한 또 변수로 사용하기도 하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비교문화 심리학과 문화 심리학에 있어서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시작해서 비교문화 심리학, 문화 심리학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각각의 이론을 이해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일종의 로드맵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이러한 지도를 가지고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세계로 나아갈 때 올바른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각각의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회심리학의 이론이 점차 어떤 적용의 대상, 범위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개인과 그를 둘러싼 중요한 타자 간에 있어서의 어떤 상징과 의미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교환 이론이나 또 사회적 학습 이론 또 역할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을 넘어서 조직 그리고 사회에서의 개인의 어떤 지위, 역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으로 확장되었고 그리고 인본주의 심리학과 또 긍정 심리학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제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부정적인 심리적인 측면, 어떤 문제점에 초점을 두었다면 보다 일상적이지만 또 중요한 또 긍정적인 이런 부분으로 이 연구 대상이 확장되었고 마지막 비교문화 심리학이나 문화 심리학으로 보면 이것이 서구 중심에서
이런 비서구 문화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이론들을 또 많은 정보들을 한꺼번에 주입이 돼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뭐 반복해서 수업을 듣고 또 교과서를 읽고 하는 방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 심리학에 대한 이론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구체적인 사회 심리학의 개념들, 주제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